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노출 평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주로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으로 어떤 노출 평가를 할 수 있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위에 보시는 수용체 중심 휴먼 바이오 모니터링 노출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전에 한 부분은 그냥 소변이랑 혈액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거기서 화학물질이 검출이 되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그 정도만 활용을 해도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PAPK 기반 노출 평가를 할 때 결국은 분석된 결과, 그 함량이든 뭐 혈액이랑 소변에서 측정된 값이든 그 분석된 결과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를 이제 조금은 알아야 이 결과가 괜찮구나 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직접 기기 분석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아실 거니까 조금 소홀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기기 분석을 해서 위해성 평가에 직접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은 많이 다루지 않으실 것 같아서 또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기말고사에는 따로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체 시료 노출 수준을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소변, 그다음에 혈액 그 자체를 바로 뭐 이제 기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라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전처리는 우선은 분석 대상 물질이 다양하겠죠. 그 특성에 맞게 이제 그 생체 시료 내에서 일정 부분으로 분리가 되도록, 뭐 기름을 잘 녹는 것은 기름에 녹아 있으니까 기름만 꺼내면은 저희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물에 잘 녹는 것은 물 부분만 저희가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 식의 분리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매우 미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기기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농축을 좀 많이 해서 뭐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농축을 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나누기 100, 나누기 10을 해서 이게 실제 농도다라고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제 분석을 수월성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와 농축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나 소변에서 이렇게 많은 간섭 물질들이 있습니다. 소변만 보아도 이제 그 안에 있는 큰 이제 크기가 큰 뭐 단백질 알갱이라던가 다른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고, 혈액은 더 많습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전혈, 혈장, 혈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전혈 중에 들어있는 뭐 헤모글로빈만 해도 중금속 측정할 때는 헤모글로빈이 꼭 있어야 하지만 이제 그냥 혈청에만 녹아있는 화학물질을 측정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걸러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전처리를 통해서 걸러서 이제 분석에 적합한 시료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용매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녹여버리고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간섭 물질을 제거하거나 매트릭스를 제거하고 딱 녹아있는 그 부분만 남기는 과정. 매트릭스는 그냥 소변이나 혈액 그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남아있는 것만 딱 추출해서 이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전체 매트릭스는 빼버리고. 이런 과정을 샘플 프리퍼레이션,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처리 방법들도 물질의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해요. 단순히 침전,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고체상 추출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서 제가 여기에 설명을 조금 더 썼는데, 고체상 흡착제를 이용해서 흡착제에 넣어서 흘려보낸 다음에 그 극성 용매에 녹이고
나머지를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전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액액 추출은 이제 유기용매에 잘 녹는 물질을 분석할 때인데 유기용매를 사용을 해서 유기용매 안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전부 이제 가져간다, 추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추출된 물질만 가지고 그럼 원래 매트릭스는 다 제거가 된 거죠. 이제 유기용매에 녹은 그 추출액만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뭐 어찌되었던 목표하는 거나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재료라던가 특성이 좀 다른 것이고 투석이나 여과, 뭐 전기영동, 중류도 모두 마찬가지로 뭐 날려보내던 뭐 극성을 띠게 해서 분리를 시키던 여과를 하던 어쨌든 자기가 분석하고 싶은 것만 남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직접 기기에 넣어서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물질에 따라서 그 디텍션 되는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분석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중금속 같은 경우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 주로 ICP-ME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또는 원자 흡광 광도계 AAS라고 하는 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아마 이제 ICP를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한 중금속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어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환경보건 모니터링 조사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AAS 방식으로 납과 망간을 분석하고 수은은 따로 이제 아말감법이라는 그 수은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ICP-MES 방식으로 바꾸려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금속은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유기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각자 기기 분석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질량 분석기, GC-MES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고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로 이제 LC-MES라는 것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GC와 그 LC의 차이는 사실 그 대상으로 하는 물질이 어떤 경우는 분자량 차이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지만 어떤 경우는 좀 혼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GC에서는 가스를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LC에서는 액상, 용매 같은 것이 이제 기기를 통과하는 이동상으로 사용돼서 이제 끓는 점, 그 다음에 이동상 용매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냥 이 물질은 GC로 분석을 하는구나, 이 물질은 뭐 LC로 분석을 하는구나, 뭐 이 정도이고 보통 GC로 분석하는 것은 다 GC로 분석을 하고 특히 이제 뭐 공기 중의 물질들 이런 것들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다음으로 이제 기기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로 이게 참값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기 분석을 하게 되면 좀 정해진 정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확도 그리고 정밀도에 대한 확인을 한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실제 참값에 이제 어느 정도는 맞게 아무래도 기기의 상태나 뭐 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의 상태 또 기기를 다루는 사람의 스킬 이런 것들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한 기계를 한 사람이 계속 쓴다 하더라도
이제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범위 한에서만 좀 바뀌어야지 너무 많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식의 기준을 씁니다. 우선 정확도, 이거는 이제 accuracy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실제 사람이 100에 노출됐는데 진짜로 기기에서 100을 디텍션할 수 있는가,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네, 그럼 이 참값은 대체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100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몰라서 분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표준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서 비스페놀을 측정을 할 건데, 이제 비스페놀을 실제로 만들어진 표준 물질이 있죠. 아주 순수 100%에 가까운 이제 그 케미컬을 직접 소변 아니면 혈액,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매질에다가 아는 양만큼 주입을 해요. 10, 50,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만들어서 주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기기에 넣어서 측정을 합니다. 원래 다른 시료 처리하듯이. 그렇게 해서 진짜로 내가 넣은 만큼 10, 50, 10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넣은 만큼 이제 주입 스파이킹 한다고 하는데 그 스파이킹 한 만큼 모두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이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예로 든 것은 리커버리라고 해서 회수율, 이제 표준 물질을 100 넣었으면 100% 가까이 산출이 되어야 맞는 거죠. 참값에. 그래서 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정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반복한 모든 값들 사이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이제 뭐 80이 나왔다. 60이 나왔다. 실제로는 70인데 이제 이 70이라는 평균 값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평가가 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것들 사이의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10% 이내여야 한다. 뭐 20% 이내여야 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를 동일하게 쓰면서 하루에 이제 한 번 기계 러닝 하는 걸 배치라고 설명을 하는데 러닝 한 번을 할 때 그 배치 안에서도 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작아야 되고 또 러닝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배치와 배치 사이 간에 이 상대 표준 편차도 산출을 해서 그게 또 작아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정밀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실제로 이제 분석 사례인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변 시료 중 우선 프탈레이트 대사체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변 시료는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20에서 4, 50까지 냉동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거는 15ml 튜브인데 15ml 튜브를 또 분석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1에서 3 정도의 양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동을 하게 되면 소변 중에도 여러 가지 분자량이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고 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쭉 가라앉는 층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이제 우리 대사체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잘 섞어서 1에서 3, 딱 기기에 넣을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윗부분만 뭐 빼서 기기에 넣었다? 또는 아랫부분만 빼서 기기에 넣었다? 라고 하면 전체 소변의 노출을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좀 주의해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전처리가 잘 되어서 손실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 표준 물질이라는 것을 첨가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리커버리, 정확도 확인을 위한 것과 개념이 똑같은데 요 표준 물질, 순수 표준 물질을 아는 만큼 넣고 그 아는 양이 그대로 회수되는지를 봐서 효율성이 100%가 되는지, 아무리 해도 100%가 안 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실제 우리 사람 치료를 측정할 때도 손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곱해줘서 보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100% 나온 그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 표준 물질도 100% 검출이 되어야겠죠. 손실이 생기나 안 생기나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한 표준 물질을 넣고 이제 표준 그 검량선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값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농도만이 아니라 이제 낮은 농도, 중간 농도, 높은 농도를 넣어서 분석을 위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실이 생기면 안 되니까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무리 해도 효율성이 안 높아지는 경우는 실제 시료도 보정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죠. 이제 이거는 여과기를 이렇게 주사기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필터가 있어서 여기를 통과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없애고 단백질 같은 걸 분리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남은 것, 상등액만 여과해서 분석기기에 주입하고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방해물질,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요 상등액 안에 내가 목표로 하는 프탈레이트 대사체가 다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물질의 특성이나 아니면 기존 자료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메인 기기인 GC 또는 LCMS에 주입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동상을 거쳐서 이 그 물질들이 쭉 가다가 분자량이 다른 물질들은 서로 다른 시간에 발견되도록 이런 크로마토그램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PAH 대사체 분석 결과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PAH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사체들이 소변에서 전부 분자량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것은 먼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점점점 분자량이 큰 것이 뒤에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높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리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기계의 이름이 찍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그림만 나오는데 이걸 딱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분자량에 맞는 대사체는 이거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마토그램을 보고 여러 가지 물질을 한꺼번에 분석한 다음에 그 수준을 정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량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그 표준 물질을 주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주입한 물질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0 넣었을 때 10 나오고 20 넣었을 때 50 넣었을 때 10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y, 넣은 값이 x 이런 식으로 검량선을 그리고 실제 내 시료가 이제 여기 y에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 양인 x는 얼마이다 라는 것이 계산이 될 거예요. 검량선 대비해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분석 농도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스탠다드 커브 그리면서 기기에서 검출할 수 있는 최저 농도, 검출 한계 또는 이제 정량 한계라는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limit of detection, limit of quan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detection, 그다음에 이거는 quantification인데
글쎄요, 뭐 어느 것을 써야 더 맞다라는 것은 없는데 일단 LOD 값이 LOQ 값보다는 낮기 때문에 더 저농도, 미량의 오염이 있는 경우는 LOD를 쓰려는 좀 이렇게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만 이 LOD와 LOQ 사이의 값이 이제 기기에서 아무래도 낮으면 낮을수록 잘못 측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분석 결과를 좀 믿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LOQ, 퀀티피케이션에 대한 값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접 이제 LOQ, LOD를 산출하실 거는 아니고 LOD가 얼마이니까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해서 위해성 평가에 쓰자라는 정도의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만 지금은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나 이제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노출 평가를 할 때는 이 LOD와 LOQ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거는 기기 분석에서 결정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뒤에도 아마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타당도 평가. 아까 그 회수율, 그 다음에 반복 측정 간의 변이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꼭 제공을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이제 상대 표준 편차가 10% 이상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죠. 변이가 최대한 적어야 하고 표준품을 넣었을 때 회수가 100% 가까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짧지만 이제 여기까지 직접 바이오 모니터링에서 인체 노출 수준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두 번째 방법의 노출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떻게 노출 평가를 하는가. 이게 사실 예전부터 그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고 지금도 직접 측정하지 않고 데스크에서 위해성 평가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중요한 노출 평가의 한 방법이고 또 알아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 시나리오 기반 노출 평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